한국사회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기획하는 탈진실사회 보수진보를 넘어 마지막 토론에 참석해 주신 민동 교수님, 신기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학회 회장 장원호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우리 시대의 리더십, 그리고 대선의 시대 정신, 그리고 다음 대통령, 바람직한 대통령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0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이제 확정되었는데, 정말 촛불 정신으로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면에서 많은 아쉬움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진정한 리더십의 어떤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선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과연 차기 대통령의 모습은,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을 기반으로 이 모습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의 굉장히 양극화되고 양분된 국민의 모습에서 그 50%의 지지를 못 받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의 주제인 것처럼 탈진실의 시대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진실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의 분열된 모습에서 분열된 양 집단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역할과 모습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차기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한다. 왜 그러면 그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촛불 정신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그 사회적인 변화가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죠? 굉장히 전대미문의 이제 대규모 감염병을 겪었고요. 디지털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그 요인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람들을 좀 모으게 하기보다는 분열시키거나 또는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촛불 그 시민들이 촛불 이후에 정부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사회적 혼란을 좀 다시 이렇게 정비하면서 제도를 갖추고 제대로 된 이제 그 국가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고,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한 이 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국민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개혁이나 적폐청산의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는 환호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상처를 입는 그분들 좀 보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 국가, 하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만남 자체를 하기 어려웠던.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모여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데 시대가 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시공간을 잘 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게 비대면을 강화하고 대면의 기회를 자꾸 줄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오해의 지적, 이런 것들도 많고,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죠. 그런 만남의 기회가 사실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어떤 차기 정부의 리더십은 국민들이 서로 만나게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통합의, 그러니까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떠올려 보면은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했을 때 이제 취임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당선 소감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보면, 저를 뽑아주시지 않은 국민들까지도 뭐 이제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거의 모두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통합의 리더십이나 그런 것이 잘 발현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을 떠올려 봤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을 때 과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는 합니다. 공학 쪽에서 축적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기술이나 어떤 공학적인 그 노하우 지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이 돼가지고 그 선진국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는 이제 그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축적의 정치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마지막 해에는
뭐 레임덕이나 다름없고 그 정권 초반에는 뭐 내각도 구성해야 되고 그 인수위도 출범시켜야 하고 뭐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1년이 그냥 지나가고 실질적으로는 한 3년 정도인데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이제 발의를 시켜가지고 통과도 시키고 하려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초반에 그 걸었던 어떤 개혁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그 좀 힘을 잃는 경우는 뭐 다반사고 제대로 실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정권과는 또 차별화를 둬야 되고 각을 세워야 되니까 큰 공약들은 이제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흘러도 뭔가 쌓이는 게 없고 어떤 정책상에 있어서 연속성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서 사람들이 뭐 이 정당을 좋아한다 저 정당을 싫어한다 할 때 그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에는 사실은 좀 정책적인 실체가 좀 없는 경우가 또 사실 대부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것인가 혹은 사회를 통합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미처 아직 다 완수하지 못했던 어떤 정책적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그러한 축적의 정책이 좀 축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 국민들도 그거를 보고 이제 아 뭔가 저 사람은 이 대통령은 뭔가를 좀 이렇게 통합시키고 봉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 저를 뽑아주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다 품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만 해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좀 약간 한국식적 방식의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할 수 있는 혹은 다당제 체제에서 그 할 수 있는 그 연립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연정이 안 되면 약간 소연정이라도 해가지고. 반발이나 반대가 되게 심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런 연정 제시를 했다가 이제 그 국민들도 엄청나게 싫어하고 주변의 참모들도 다 싫어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서 결국은 그게 잘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치권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양극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좀 뭔가 그런 실질적인 액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갈라진 지금 그 구도에서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좀 통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 갈피가 좀 잡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든 혹은 정책적으로든 혹은 뭐 인사에 있어서든지 실질적으로 나는 상대편과도 지금 같이 갈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예, 그 액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양 후보, 굳이 이제 두 후보만은 아니겠지만 모든 후보들이 20, 30대 표심을 잡아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MZ 세대로 보통 이제 일컬어지는 20, 30대에 대해서 이제 정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은 20, 30대를 위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또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적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나마 최근에 작년에 청년기본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고 올해가 청년정책기본계획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화가 났겠다. 우리가 충분히 그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Z세대라고 묶는데 이 MZ세대란 말은 저는 뭐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어쨌거나 지금 20대, 30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살아왔던 시기를 보면 IMF 전후해서 이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고 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경기가 좋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각자 도생이라든가 근데 경쟁 이런 체제 속에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불안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취업이라든가 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삶을 안정시키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주제 가지고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2, 3년 동안 청년들이 이제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학생들 말로는 노동이나 직업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나 혹은 투기가 되는 일로 이렇게 청년들이 몰려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은 보험, 투자는 한방. 그러니까 노동은 그냥 일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내가 집을 살 수 있다거나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는 결국 이제 투자, 그 투기라고 하는 한 방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렇게 자산을 축적해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우리가 그 생애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획 자체가 이 청년들이 점점 더 하기 어려워졌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돈만은 아니다. 청년들이 괴로워하는 게 갑질 문화라는 거 있죠. 취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해도 걱정이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 엄격한 상하 관계, 위계, 또 직장에서의 그 수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걱정을 합니다. 사실 또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세상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삶 자체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 뭐 투자로 들어가고 투기가 되기도 하고, 일자리가 별로 없어지니까 창업을 또 하라고 각 대학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어디 창업하는지 아세요? 남성 청년의 60%가 음식점업이에요. 말하자면 골목식당이죠. 그러니까 그 골목식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쌓이는 건데, 그것을 이제 창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 또 제가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나 또는 인사과의 그 담당자를 인터뷰를 해보면 일반 회사 안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막 들어온 젊은 세대하고 기성세대죠. 뭐 50대 세대 간의 갈등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임금이 어쨌거나 뭐 연봉이라 하더라도 연공 서열형인데, 형태가 청년들이 나는 이 회사 얼마 다닐지 모르는데 일은 내가 다 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저임금을 받고 낮은 임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몇몇 대기업에서 그것이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면, 정말 이 시대에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가, 특히 정치권이 알고 있는가, 특정 어떤 커뮤니티에 와서 뭐 이 글을 가지고 와서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는 대표성이 없고 전형성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 서로 분노하게 되고 이제 혐오 발언도 막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MZ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라면 일단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목소리가 높은 특정한 집단, 아주 또 편향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일단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거기서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정치권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현실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약에서 진짜 어떤 규정과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어떤 제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듭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뭐 직접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사회과학적인 지식들을 활용해서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향의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방향이 기초적인 어떤 방법론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모여지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공동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학적인 지식을 좀 만들고, 그것이 좀 정권에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희가 뭐 증거 기반 정책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 기반 증거를 만든다고 이제 냉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지자체 단위별로 좀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시도가 되어가지고 결국 청년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먹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다양하게 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지자체별로 그런 실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결국은 지금의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취직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의 문제도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근데 이제 또 지방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그 심각하게 이제 다가올 거고, 수도권이 이제 그 일종의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거를 이제 빨아들이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떤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냐면은 한국은 이제 좀 바람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사회적 그 전염력이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다들 공유하는 게 어차피 서울 수도권에서 웬만한 그 청년들은 자기 집 사가지고 얻어가지고 내 미래에 내 집 마련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냉소적인 혹은 부정적인 혹은 좌절감과 비슷한 생각이 좀 누적이 되면 그러면 딴 데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지방의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농촌 지역이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제 생각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게 갑자기 그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턴을 하면서 약간 뭐 1, 20만 뭐 이제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 혹은 더 크면 2, 30만 명 정도의 어떤 그 중소 도시들이, 근데 이제 나름의 되게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성도 높고 어떻게 보면 좀 힙하고 좀 매력적인 그런 살만한 곳들이 여기저기 한국에 좀 많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청년들은 그런 데서 살 용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일자리만 해결된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또 우리가 이 크지도 않은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 어떻게 하면 좀 약간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 혁명 이런 것만 좀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약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뭐 집값 걱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일자리 걱정, 나의 생활의 전반적인 라이프 퀄리티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출산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답이 하나 뿅 이렇게 어느 날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게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막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범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자체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성공하는 지역들에는 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좀 실험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최근에 그 감사원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저출산 혹은 뭐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다. 거기 이제 모든 집값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뭐 거기에 저출생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푸는 열쇠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사실 저희 대학이 있는 곳이 춘천이잖아요. 인구 한 27만이고 정말 아름답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딱 켜시면 서울 날씨가 나고 춘천 날씨가 딱 나오거든요. 나름 그도 알려진 도시이고 문화 도시이고 뭐 한국인들이 와서 살고 싶은 또 도시에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도 보면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게 청년의 자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결국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이런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냥 일자리를 주는 공공근로 이런 거 말고요. 청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놀게 하고 거기서 노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지자체 예산이라는 건 너무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보면 남성들은 그래도 우리 뭐 지역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성들은 그나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서울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균형이 안 맞는 거고, 그렇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다 서열이 딱 돼가지고 수도권 대학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대학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제 손해를 본다,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 정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격차, 수도권과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격차를 계속해서 키우는 그 요인들을 찾아서 그 요인들을 해소하면 사실은 청년이든 성별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의 문제가 또 성별 문제가
또 우리 그 지방 분권의 문제가 이게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차기 대통령은 그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 MZ 세대 얘기가 자연스럽게 뭐 이 지방 분권 문제, 지역 개발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어떤 비전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같은 청년 세대도 여성과 남성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고요. 2대 남, 20대 남자의 어떤 모습이 뭐 좀 굉장히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차기 대통령 어떤 이 성평등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젠더 문제는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된다. 불평등의 문제를 이 고비를 언덕을 넘어가야 우리가 정말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선진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덜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좀 연착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이제 교육 똑같이 받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교육해서 아이 잘 키우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똑같이 사회에 기여하세요. 사회적 인정 받으세요. 당신의 소득을 가지세요. 이렇게 당신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또 돌봄의 책임도 같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가 교육을 받은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배워온 것을 사회화해온 것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혹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통계적인 요건에서 나오는데 최근에도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여성이 굉장히 훨씬 더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제기는 남성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러이러한 전 성불평등한 혹은 때로는 차별적인 이런 제도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바꿔나갑시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강남역 사건 이후로 미투라든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투 이전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그 피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폭력의 피해자인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길을 가서 강도를 만났는데 제가 강도를 당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너가 당신 뭘 잘못했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자기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진통이 있는 것이죠.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남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고요. 이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한 만큼 또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충분히 되었는지는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가지의 법제도가 바뀌었는데 그거는 여성들이 정말 길거리에 뭐 낙태라든가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것들 거리에 뛰어나가서 이제 외치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바꿔갈 수는 없는 건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에 쏟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이제 남성들이 이제 중에 지금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를 갖는 거는 당연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뭐 연세대학교 김영미 교수 논문 같은 것도 보면 청년층 안에 점점 이제 그 가족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제 굉장히 조금 더 나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제 소득 순위별로 보면 1에서 한 4, 그 저소득층에는 정말 막막하거든요, 살 길이. 그럴 때 직업도 갖기 어렵고 비정규직, 또는 결혼도 하기 어렵고 자기 전망을 찾기 어려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촛불 전국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정유라 씨가 부모를 만난 것도 너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또 왔고 왜 청년들이 지금 공정 문제를 얘기하는가? 그건 이런 거죠. 규칙을 지키자. 부모가 끼어들고 무슨 다른 백 같은 거 끼어들지 말자. 그냥 내가 달리게 놔둬라. 뭐 이런 얘기죠. 소박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세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출구를 이렇게 터져 나오는 출구를 이렇게 모아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단순히 뭐 정치가 보수를 가느냐 진보를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시면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놉니다. 같이 안 놀아요. 그러면 영원히 혼자 살 거야? 따로 살 거냐? 언젠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족을 꾸릴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눠버려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 기성세대는 이미 다 결혼해 살고 있으면서 왜 청년들은 같이 만나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성평등으로 인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여성 지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우울증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다고 그래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런데 또 청년 남성의 자살률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청년 자체에 대한 청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치환하고 있다. 젠더 갈등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이것을 또 정치공학이나 다른 방식으로 끌어가지 마시고 이건 우리 세대의 미래가 달린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단지 돈을 얼마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살고 있는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청년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그런 시공간이 필요하다. 광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리더 혹은 뭐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될 그 역할은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목소리가 그 어쨌든 간에 들리고 있다. 그 느낌을 좀 그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신고리 그 오르코기 무슨 그 공론 그 조사나 아니면 다른 공론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인들 한 수백 명, 한 500명 정도를 이제 모셔다가 이제 2박 3일 이제 수기 토론 이런 거를 시키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인터뷰 한 거 같은 걸 이제 보면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이제 어떠셨습니까? 2박 3일. 막 자기는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내가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정말 평범하고 아무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거의 무슨 종갓집 맏며느리신가 그런데 하여튼 시집 오셔가지고 지금 20년인가 만에 처음으로 추석 때 제사를 빠지고 여기 와가지고 나가라고 전 그 친척들이 이렇게 막 그 하셔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뿌듯하다, 뭐 가슴 뭉클했다, 뭐 이런 거 또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결국 최종 결정안이 어떻게 나는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누군가는 그런 걸 들어줬고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봤다는 데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과 만족감을 이제 얻는 거거든요. 젠더 뭐 세대 계급 뭐 이런 그 인종 이런 것들을 교차하는 그 매트릭스에서 다양한 정체성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개별 그 주체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우리 집단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듣고는 좀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 시그널을 계속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 담화가 됐든 아니면 무슨 글이 됐든 뭐 정책이 됐든 그렇게 좀 시그널을 좀 보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들은 그 정부와 국회에서 열심히 이제 그런 걸 만들고 리더가 하셔야 될 일은 어쨌든 간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청와대 안에 갇혀서 이제 그냥 뭐 하고 있는 건지 인터넷에서만 막 싸움 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해가지고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답을 하겠다. 우리가 듣고 있다. 이런 식의 네.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 이제 양면적인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온라인 버전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청와대만 보고 대통령만 바라보게끔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할 일을 이제 그 뺏어보면서 시민사회 영역이 좀 약화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청와대가 되게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도는 그 의미는 그 있고 뭐 좋은데, 예, 뭐 완벽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 만든 거는 해볼 수는 있으나 별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익한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냥 청와대 답변으로 끝나버려서, 사실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용해 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감정풀이, 그리고 청와대가 그 상식적인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선에서 끝나서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성평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청년 집단도 여성, 남성 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목소리가 똑같은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서로 상호 개방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청년들의 주류예요. 온라인에서 그 친구들은 막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막 누구를 위한 혐오의 발언을 쏟아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많은 청년들은 사실 여성과 남성이 얘기해야 되고 같이 뭔가 서로 궁금해하고 또 한국 사회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어떤 목소리를 끌어낼 것인가,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상호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 목소리를 끌어낼 것인가.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또 어떤 IT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사회는 자기가 볼 때는 IT 기술이나 AI 기술이나 또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부족하고, 더 위험한 것은 정치 지도자가 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걸 정책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어떤 한 사회의 발전이나 한 사회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탄소 중립도 있을 수 있겠고,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이제 사회적 변화가 곧 닥칠 텐데, 그것을 바라볼 때 과연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건지. 산자부나 아니면 과기부 같은 데서도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떠한 새로운 신기술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의 변동에 따른 그에 의해서 야기된 이제 그 사회의 변화가 앞에 이제 닥쳐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 같은 것들도 이제 수립을 이제 하려고는 합니다. 뭐 이제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이제 최대한 이제 많이 수렴을 하려고 하고, 뭐 국회 미래연구원 같은 데서도 이제 다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거를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뭐 이 부처에서도 뭐 이제 그런 거를 할 거고, 저런 부처에서도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정보도 수집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유기적으로 그 맞아 떨어질지, 그런 게 사실은 좀 그 지도자나 혹은 리더가 이제 좀 잘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의 부처가 이제 워낙 그 여럿이고, 뭐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정부 부처 간 이제 힘겨루기 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만 하더라도 관련된 부처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드맵이나 청사진이나 이제 내부 논의 같은 것들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어느 국제 대회 가서는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2030년대까지 그 며칠 있다간 2030년대에 석탄 화력 발전 다 이제 멈추겠다. 이제 물론 거기다 뭐 유보 사항 같은 거를 뭐 달았다고 하시긴 하지만은, 그런 메시지들이 좀 약간 혼선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 결국 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통일되어 가지고 어떤 그 청사진이 마련돼 있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부처 간 합동 TF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다 이제 하는 것도 다 이제 그 어려운 일이라서
그 지난한 문제라는 거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결국 청와대가 결국 그런 그 관료들과의 어떤 그 소통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긴밀하게 이렇게 2인 3각의 그 달리기를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가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건데,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오픈된 그 형태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방성, 그리고 관료 조직들과의 어떤 힘겨루기나 이런 거를 그 좀 넘어서서 최대한 어떻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통령 본인이 모든 디테일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 깊게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기술 중에서도 정말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전체적인 판을 잘 조율하고 이제 디자인하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적인 마음과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네. 시각을 갖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예,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기후 위기 대처해가지고, 물론 이제 친환경도 좋지만 친환경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과 탈원전을 동시에 지속하다 보면 이게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도 이렇게 그 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자연 환경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결국은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겁내하지 말고 좀 합리적인 그 소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이런 걸 통해서 이 편익 때 이제 손실 이런 거를 대비를 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좀 솔직하게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욕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거든,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너무 한쪽 기조로 나가는데 예전에 말했던 걸 내가 이제는 되돌리기는 좀 약간 멋쩍으니까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불신과 오히려 혼선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잘 얘기했듯이 정치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어떤 열정이 필요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 추구가 필요하지만은 그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게 현실 감각이 필요해서 대통령이 항상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자기 가치를 갖다가 접을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기업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IT 기업들을 좀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었고 거기서는 저는 뭐 사회학자니까 인사 관리를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좋은 선진적인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래가 여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선 후보들이 그냥 대기업 회장들 만나가지고, 근데 사실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 몇만 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약속이 얼마나 지켜진지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그 밑에서 여러 가지 많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중소 작은 기업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또 덴마크를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거기는 95% 가까이가 아주 작은 기업, 10인 이렇게 되는 기업인데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I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초에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웠습니까? 재택근무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소업체들은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재택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술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정부에서 지원을 했죠. 그 작은 돈이지만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IT나 디지털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여전히 아직도 불평등한 구조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혁신하고
그래서 버텨나갈 수 있도록 또 뭐 요즘 스타트업에 대한 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나 살아남는가를 또 보면 또 그렇지만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 사실 국가가 뭐 무슨 큰 힘이 있나요?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면 계속 만들어가고 아니면 하는데 영화 중에 그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폭력의 문제, 성폭력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 몸이 언제 찍혀서 어디에 얼마에 팔릴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갈 것인가. 결국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시민사회에서의 토론의 제도, 토론의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민들이 기술 전반 한국 사회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발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제도를 합의하는 그런 충분한 어떤 그 공간이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전에 우리가 소카하고 그 택시 파업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뭐 어떤 각자 사람의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지지하는 조금 달랐겠지만 여러 가지 상처를 남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 그냥 기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또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이겠지만요.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 교수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사실은 또 알고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어떤 이중 경제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의 문제도 연결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은 또한 또 시민사회 영역과 경제 영역을 갖다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뭔가 입체적인 고려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입체적 고려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드디어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다양한 시대 정신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토론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도 과연 차기 대선에 또는 차기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을 모시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차기에 필요한 시대 정신을 모으시고 그리고 지금의 대선 후보들이 과연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금의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시대 정신의 어떤 문제는 무엇인지 또 예를 들어서 최근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포퓰리즘의 문제고 포퓰리즘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도 아니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한국 사회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어떤 정치적 경향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시대 정신으로서 정말 이 포퓰리즘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예, 뭐 시대 정신으로서 사실 그 현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할 때는 그 취임사에서도 그 분명하게 밝히셨듯이 기회 과정 결과가 이제 그냥 공정하고 이렇게 정의로울 것이다. 뭐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전국을 바탕으로 이제 탄생되었던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그 요청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약간은 이제는 효력이 좀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요즘 뭐 시대적 화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정성은 뭐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에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모종의 그런 어떤 경기가 있을 때는 게임이라고 할 만한 뭔가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두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공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공정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좀 뭔가 허전함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공정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공정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수단적인
것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뚜렷한 불공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걸 넘어선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공정을 지금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는 일단 지난 그 해부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피해를 그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이제 심화되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뭐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 많고, 이제 젊은 층에서도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중장년층에서도 이제 뭐 어떤 신경정신과 방문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급증을 했고, 이제 전반적으로 마음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취약해진 그 상태가 아닌가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공정을 외친다거나, 아니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당연히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뭔가를 추진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이제 좀 뭐 찾아가려고 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퓰리즘적인 약간 요소가 끼어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 유익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도자가 어쨌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금 드러내야 될, 혹은 빛을 밝혀줘야 될 시대 정신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치유와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희망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사회적 희망이라고 좀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희망에 대한 어떤 학술적 연구들을 보면은 희망감은 어떤 경우에 이제 생기냐면은, 이거는 낙관주의랑은 좀 다르거든요. 희망은 두 가지 그 요소의 함수로 그 탄생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 얼마나 뚜렷하고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시험을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얼마나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가, 그것과 자신의 역량의 어떤 함수로 그 희망감이 생겨나는데, 우리 사회가 스스로 얼마나 희망이 있고 그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있어서, 작년에 한 서베이를, 특히 코로나가 이제 초기에 시작되고 할 때 서베이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대단한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뭔가에 꽂히면 그걸 해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합적 효능감이라고 이걸 부를 수 있을 텐데, 집합적 효능감은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요소인 얼마나 앞길이 뚜렷하다고 보여지는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앞길이 되게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시도해야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지, 기본소득도 좀 여러 가지 그 좀 이게 난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앞길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밝게 비춰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1km나 10km 앞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한 100m나 한 10m 정도만 이제 비춰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m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10m, 20m는 무엇이 될 것이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1%, 0.1%도 좋고 3, 4%가 될 수 있어요. 좀 단계적으로 좀 빛을 비춰주면서,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감, 즉 우리는 뭔가를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예. 일종의 예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신바람의 민족이다 뭐 이제 이렇게 묘사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집합적 효능감이 높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위한 거에 이제 그 참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참여를 하냐면 좀 희망적인 상황일 때, 희망감이 높을 때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희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참여해야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세금도 열심히 더 내고 뭐 이런 거에 참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희망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그런 희망감을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
이거 한 방으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희망감이 아니라 그거는 예전에 7, 80년대 경제 발전만 이루면 다 뭔가 다 해결 그때는 좀 어느 정도는 뭐 말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기가 아니고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적어도 내 목소리가 들리고는 있구나 저기 그 높이 계신 분한테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좀 치유되는 어떤 자기 존중감,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의 존엄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나의 존엄성을 좀 봐주고 들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치유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권 주자들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지, 그 교체 다음에 뭘 할 건지, 또는 문재인 정부를 이어간다면 그 다음에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비전이 없죠. 그 비전 보여주시겠죠. 그러면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겪고 있냐면, 뭐 시대 정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불안함은 공포심을 가져오고 그것은 분노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노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분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지고 와서 의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충분히 얘기 들어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제도화 시켜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각자 싸우게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막 이런저런 화를 내고 있으면 그중에서 필요한 데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분열, 혐오, 차별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정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읽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지도자가 찾아서 하는 건 지도자의 의무죠. 근데 그것은 최소한의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법 제도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선 안에서 어떤 대중들의 요구를 충분히 읽어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한다면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보여준 대선 후보에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이 선을 오락가락합니다. 예를 들면 초보 운전보다 음주운전이 낫다.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예요. 그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정치가의 전문성이나 뭐 효율성을 강조하신 건데 어떤 경우에도 법이나 윤리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막 주장하셔요. 근데 왜 폐지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화를 내잖아. 어떤 청년인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특정 커뮤니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집단은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있고 아주 그 씩씩하고 어떤 그 서로 이렇게 소통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분노에 가득 차서 혐오의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와서 청년들이 화를 내니까 여가부를 폐지해.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는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끄러운 목소리들 또는 우리 돌출적인 되게 왜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돌출적이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들어와서 하나씩 임시 방편으로 던져주는 거죠. 오늘은 이거 던졌다가 내일은 저거 던졌다. 그러면 이제 표가 올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표가 갈 정도로 우리 국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세요. 돈을 많이 우리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 손 안에 10만 원 쥐어주면 굉장히 기쁘고 나는 당장 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와 절차를 갖춰서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그림을 내 손 안에 10만 원 갖고 그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 손 안에 1억을 쥐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당장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제도 속에 살고 있어서 당신이 국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성실한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간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한 것들은 전혀 내가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이 사람이 얼마를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런 경쟁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최소한의 윤리적 원칙.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정말 오랫동안 축적해온,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 수립 이후로, 얼마가 됐습니까? 70년 동안 축적해온 법, 제도, 그죠? 그것도 합리성.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온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 위에서 대중들의 요구를 필요할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성과주의를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원한다. 그럼 이것을 아까 임 교수님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게 절차적 정당성이잖아요. 이런 거죠. 목표나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목표나 어떤 결과를 위해서 법이나 제도나 윤리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가지고 들어오는 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것과 싸웠잖아요. 왜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싸웠습니까? 고속도로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땅을 뺏고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저임금을 주면서 누구를 가기 싫은 군대를 억지로 보내면서 대학의 문을 닫고 언론사 입을 막고 그리고 산업화하는 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보면 대선 후보들 투표하는 거 보면, 대선 후보 여론조사 나오면 경제는 A라는 분이 잘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 A 경제를 잘할 것 같은 그분에게 지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돈 몇 푼을 더 쥐어준다든지 월급 몇 푼을 더 준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들이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가 너무 위계적이고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돈 몇 푼으로 그렇게 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물론 근본적인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이 사회가 당장 5년이 아니라 5년, 10년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지켜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결국, 앞으로의 시대 정신은, 만약에 대통령 또는 정치적 리더에 의해서 제시되는 시대 정신은, 솔직하고 또한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할 만한 어떠한 정책 또는 비전을 제시함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결국 희망이 이제 시대 정신의 요건인데 그 요건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솔직한 모습,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신뢰할 만한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전을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는 듣는 능력이네요. 듣는 능력.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집단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 싫은 사람들의 집단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똑같은 어떤 마음으로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라 생각이 되고요. 솔직한 마음, 이 솔직한 마음 속에서는 자기의 연약함도 보여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 속에서 다양한 것을 고려했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데 그 문제 해결은 하나의 자기 가치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실 문제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만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열정만을 강조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입체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을 치유해주고 우리 국민을 실제로 분노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 국민을 하여금 서로 공감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